의원이 2시간 동안 이렇게 토크 콘서트를 같이 하는 경우도 제가 볼 때 대한민국 헌정사 처음인 거고, 추리닝 바람에 와가지고 개회사를 하는 것도 아마 처음이지 않나 싶어요. 근데 보면 이렇게 본부처가 그런 탄소 중립 R&D에 대해서 긴밀하게 사실은 예산 수립부터 그런 정책을 조율해서 움직여야 돼요. 지속 가능한 경제라는 윤리적 가치가 공존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한 번 더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지를 인간이 주도할 수 있게 그런 방향이 되게 중요한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폭넓게 재생에너지 시장을 확대하는 정책을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인센티브하고 병행이 돼서 기업들의 어떤 공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기업이 영속을 하려면 영원히 함께 가야 된다. 금융기관이 하는 ESG 부분에 대한 역할은 가장 중요한 게 저희는 촉진자 역할인데 민간 기업의 ESG 발전에 상당한 동력이 될 것이다. 2022 국회 ESG 토크 콘서트, 무역 장벽으로 다가오는 ESG를 놓고 토론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기후위기 시대에 환경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이유가 경제와 직결돼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당장 우리 현안 보면은 지난 몇 달간 우리 전기차 미국 진출에 큰 장애가 됐던 IRA법도 있고, 뭐 이 미중 패권 전쟁 이거 아주 고착화되고 장기화될 텐데, 그러면서 세계화 시대가 종언을 고했잖아요. 글로벌 공급망이 지금 완전 재편됐고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큰 틀에서 먼저 한번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참 정치권에서 폭넓은 시각으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 IRA법하고 이제 유럽에서 여러 가지 관련된 환경 법안들을 이제 무역으로 깊숙이 넣고 있습니다. 뭐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중국을 견제한다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작은 거고요. 더 큰 거는 이제 유럽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지금의 무역과 기술의 열쇠를 만회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건 실건 게임의 룰을 바꾸는데 영향력이 큰 나라들이 환경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무역과 기술의 기준들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굉장히 게임의 룰이 우리 사회에 불리하게 작용될 것은 뻔합니다. 우리가 이제 화학을 비롯해서 중공업이 굉장히 많은 상태고, 또 이제 축산에서도 굉장히 많은 탄소가 배출되는 상황이라 어쩌면 우리가 굉장히 지금 불리한 상황이고, 시간은 꼭 우리 편 아닌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작게로는 어떻게 이걸 방어할 것인가, 최대한 어떻게 시간을 연장해서 우리 기업들이 적응할 시간을 줄 것인가라는 건 우리 산업부를 비롯한 정부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치고 나가야 1등하지 않습니까? 끌려다니면 항상 2등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어젠다를 통해서 우리 경쟁력이, 산업 경쟁력이 또 한 번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가. 많은 분들이 지금 창업하고 개업하고 기업하고 계신데, 어떻게 이 기업들이 수십 년 전에 삼성, NG, 현대처럼 새로운 분야의 글로벌 1등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대중 정부 때 그렇게 논란이 많았지만 결국 ICT 산업을 우리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 여러 가지 산업 정책 중에서 아쉬웠던 건, 그렇게 돈을 많이 썼는데 뾰족하게 하나 나온 게 지금은 없습니다. 바이오도 좀 애매하고 환경도 좀 아직은 뭐 글로벌 기업이라고 나오기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제 산업적인 면에서 정치권에서 어떻게 길을 열어야 우리 산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한 10여 년, 어쩌면 10여 년도 안 남았죠, 솔직히. 그 기간 동안 국제 경쟁력 있는 기업들 한두 개가 나올 수 있느냐. 왜냐하면 이제 한두 개 빅 그룹들이 나와야 거기서 이제 파생하는 산업들이 생길 테니까요. 굉장히 저는 이게 우리 경제의 어쩌면 핵심이고, 이번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고민하고 산업계, 민간, 학계와 정부와 정치가 논의해서 어느 정도 솔루션을 찾지 않으면 이번 정부는 아니더라도 다음 정부부터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이제 유럽에서 온 대사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는데 뭐 아주 명백합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한국도 빨리 넘어와라. 뭐 이런 표현이거든요.
넘어갈 수밖에 없죠. 뭐 이게 지구 기후 악당 얼마나 듣겠습니까? 우리 이런 얘기를. 근데 넘어가는 과정에서 끌려갈 수는 없다. 그래서 끌려가지 말고 이끌자. 그래서 저는 ESG, 제 말이 길어서 죄송한데 ESG 공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기준은 그러니까 KESG 스탠다드 이거 조금 솔직히 의미가 없습니다. 기술력이 과연 있는가?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라도 갖고 있으면 반도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친환경 산업으로 나갈 때 우리의 그 급소를 하나쯤은 우리가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뭘까? 이게 뭐 수력 풍력일지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바이오매스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한두 개 해서 우리가 한번 5년 한번 미친 듯이 한번 돈을 넣어보자. 그러면 여러분들 경쟁하시면서 살아남고 또 생산하면서 한두 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화두예요. 게임의 룰을 새로 쓰고 있다, 유럽이. 거기는 먼저 발전한 국가니까 경제적으로. 그래서 이제부터 자기들이 이 환경 기준을 높이게 되면은 자기들 무섭게 추격해오던 또 자기 시장 잠식해오던 나라들을 다시 따돌릴 시간을 벌게 된다. 이 IRA법도 있고 아까 그러니 유럽에 또 내년부터 탄소 국경세 시범 실시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우리 기업들은 항상 지금 당장 또 탄소 배출 거래권제라든지 또 뭐 알리백이라든지 여러 현안도 있잖아요. 산업부 환경부에서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또 그런 현황이라든가 대처 방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예. IRA 관련해서는 저희 환경부뿐만 아니라 범정부적으로 공동 대책을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전기자동차 보조금제도 저희 환경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어떻게 또 정비를 해나갈 수 있는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 관련된 이슈일 수 있는데 EU에서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한다는 의미가 EU 영내 기업들은 EU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많은 탄소 비용을 부담하는데 역외 국가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만큼의 차이를 받겠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EU 영내 기업의 경쟁력 손실을 좀 완화하겠다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숨어 있는 것도 같이 있는 거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관련해서 저희도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EU와 협상을 하면서 한국에서 충분히 탄소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득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배출권 시장에 이제 유상할당, 무상할당이나 약간 기술적인 이슈가 있는데 돈을 내고 배출권을 사게 하는 유상할당 비율을 EU나 이런 추세에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유상할당 비율 같은 것도 좀 높여서 거기서 걷어진 돈을 저희 기후대응기금 재원으로 활용을 해서 중소기업들 중심으로 탄소 중립 관련된 설비 투자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선순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나갈 계획입니다. IRA법 같은 경우에는 법 자체를 개정할 수 있는 상황은 쉽지 않지만 어쨌든 지금 상하원에 IRA법 개정안 유예하는 법안이 이제 발의는 되어 있는 중이고 행정 이제 이 명령으로 최대한 우리 기업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소규모 경제인 한국의 입장에서 세계적인 게임의 룰을 변경시키기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저희는 게임의 룰이 정해지면 그 게임의 룰 안에서 어떻게든 그 게임의 룰을 활용해서 치고 나가는 것에 이 치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게임의 룰을 최대한 국익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는 한편 우리가 이런 그 국제적인 변화를 활용해서 치고 나갈 수 있는 품목들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가 있겠어요? 치고 나갈 수 있는 품목이. 네. 이게 이제 그린하고 디지털이 같이 연관되어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디지털 전환을 하면서 전력을 잘 활용하고 하는 분야의 전력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린 전환과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반도체는 굉장히 중요한 품목이라고 생각하고 초격차를 확보하기 나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에너지를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결국 2차 전지에 있어서도 차세대 전지 뭐 이제 전고체라든지 아니면 리튬황 같은 차세대 전지를 어떻게 우리가 기술을 확보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일 것 같고 또 이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수소도 에너지를 보관하는 이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수소를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이 산업계에서는 기타 또 뭐 어떤 이 CCUS나 아니면은 이제 이퓨얼 같은 다른 이제 지금은 연구 개발 단계지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품목들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씨앗들이 많이 뿌려지면 그 중에서 우리 또 미래 30년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들이 많이 발전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우리 국장님께 네. 질문 드리고 싶은데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뭔가가 새롭게 들어가려면 뭔가가 빠져야 되거든요. 우리는 뭘 버리면 좋을까요? 네? 편리함. 그것도 맞는데 이제 산업적으로 모든 산업이 아직도 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계속 추구하는데 저는 굉장히 불편한 게 뭔가 좀 빠져줘야 새로운 공간이 들어오고 이제 25만밖에 안 나는 젊은이들 이제 전공 분야 다 찾아가야 되는데 선택과 집중해야 된다고 하면 산업부도 좀 앞으로 사양이라고 예상되는 걸 좀 이렇게 좀 시그널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기존 산업, 반도체든 뭐 철강이든 뭐 석유화학이 되든 자동차가 됐든 이런 산업을 고도화하면서 이게 아까 디지털라이제이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또 과학기술 R&D로 무장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신산업을 우리가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그 에너지 섹터라든지 다양하게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잠깐만. 지금 IRA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 ESG하고 직접 연결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측면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저희들이 한번 ESG 생태계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ESG가 요구하는 게 그거는 ESG하고 왜 이걸 넣냐면은 전기차. 제가 그걸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전기차기 때문에 넣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데 IRA라든지 뭐 이게 지금 그 왜 이제 경제적인 측면이지만은 ESG하고 연계되냐 그러면은 이게 공급망 관리 차원으로 가야 되는 거죠. 공급망 관리 차원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해결이 좀 솔루션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다 이런 걸 우리는 단일 기업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단일 기업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공급망 생태계에서 보게 되면은 해결책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미국에서 이렇게 이런 감축법이 이게 적용이 되더라도 우리가 크게 ESG 생태계 관점에서 공급망 관리 체계에서 밸류체인 상에서 보게 된다면은 우리가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소 좀 원론적인 얘기죠. 정부에서도 사실 지금 12대 국가 전략기술 선정해가지고 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게 다 우리 미래 먹거리가 되는 거고, 사실 그 과정에서 이제 R&D뿐만 아니라 12대 국가 전략기술 통해서 어떤 시장을 창출할 거냐, 어떤 버스트 무버 시장을 창출할 거냐, 여기에 좀 신경을 좀 다 같이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좀 더 구체화 토론을 하겠습니다. 자, 내년부터 당장 유럽에서 9개 품목,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플라스틱, 유기화학품 등 우리 경제에서 비중이 상당히 큰 산업들이거든요. 내년부터 탄소 국경세를 시범 적용을 하잖아요. 2026년부터 이제 본 적용을 하고요. 근데 마침 알루미늄 업계에서도 같이 좀 나와서 우리 중견기업 입장에서도 많이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이 실장님 어떠세요? 네. 네, 자원 하나는 없고 저희가 알루미늄을 전량 다 수입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팬데믹 이후 진짜 원자재가 급상승하고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하나도 쉬운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서마다 해외 영업팀, 뭐 생산팀, 품질팀 다 얘기를 했을 때 지금 무조건 선적부터 잡아라. 물건을 만들기 전에 일단 저희가 실어야 되면 물건 하나를 만들었을 때 이 제품 하나가 1,000원이면 저희가 배에 실지 못하면 비행기를 태워야 되면 2만 원을 얹고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짜 현실적으로 그걸 많이 느끼고 있고, 저희가 지금 수출을 하면서 지금 환율이 많이 올라가고 하지만 그만큼 원자재가 모든 게 다 올라가고 있고 인력마저도 수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은 심각합니다. 저희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인류에 필요한 일인지를 직원들하고 대화를 많이 합니다. 중소기업이지만
또 다른 도약을 하기 위해서 ESG를 선택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알루미늄 업체로서 내년부터 탄소국경세 시범 적용되는데 실제 기업에서 피부를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저희는 지금 현재는 미국이 제일 큰 고객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수출하고 있는데 팬데믹 이전에 저희가 유럽에서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현장 심사가 왔었는데 그 현장 심사를 아시아 중국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기업들은 각 지역마다 이제 담당자를 두기 때문에 근데 이제 팬데믹 터지면서 이 심사가 무산이 되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동유럽 국가 경쟁업체가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미국, 일본 진짜 이제 유럽만 진출하면 우리가 진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기술력을 펼치겠다 했는데 그게 결국엔 모든 게 무산이 됐지만 이게 위기가 기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간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더 큰 기회가 올 거다 했는데 진짜 그 계획과 맞게 이 3년이라는 시간이 저희한테는 되게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유럽을 가기 위해서 탄소 국경세가 실질적으로 대기업도 정부도 쉽지가 않습니다. 중소기업들은 현실적으로 뭘 준비해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외국 기업 사례들의 추세를 바라보고 있고요. 정부의 지원과 업계와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새로운 산업이 끝까지 끊임없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돼야 되는 거 맞지만 기존 산업이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도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 업계도 여러분들이 다양한 전기 자동차를 보셨겠지만 진짜 이제는 많은 부품들이 사라져요. 그러면은 그 얘기는 많은 기업들이 사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같이 기업이랑 정부랑 다 함께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예. 사실 대학하고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비롯한 공공연구원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각 지역별로 우리 산업단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산업단지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도시나 농촌이 더 쇠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정부나 정치권은 물론이고 대학이나 공공연구원에서 정말 책임지고 그 지역의 혁신을 좀 끌어내야 되는 그런 생태계 이게 좀 필요하거든요. 자, 김 교수님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좀 우리 지금 이 환경과 이 경제 더 나가서 우리 기업 경쟁력까지 우리 국가 경쟁력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미래 이 먹거리까지. 예. 고광봉 국장님께서 1부의 기후 위기 또 2부에는 이제 무역 장벽, 무역 전쟁 해서 이게 사실은 기후 위기지만 동시에 우리 경제 위기다 이렇게 토크 콘서트 구성을 너무 잘해 주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이런 기후변화, 이런 탄소 중립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했을 때 하나 좀 우려는 정부가 뭔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나치게 개입하다가 오히려 더 큰 정부 실패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탄소 중립 기술 개발에 적극 지원을 해주겠다, 민간이 주도할 수 있게 저는 그런 방향이 되게 중요한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정말 우리가 게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게임 체인저 이런 기술을 개발하는 데 좀 올인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정부가 공공기관은 이미 사실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사실 ESG 경영인데 괜히 정부에서 ESG 경영해라 위원회 만들어라 이런 거 좀 최소화하고 정말 근본적인 인재 양성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정부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부가 고만고만한 기술의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실패와 그 리스크를 잘 용납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게임 체인저의 혁신 기술은 엄청난 리스크를 갖고 열에 9은 실패해야지, 열에 100에 99개가 실패해야지 하나가 나오는 건데 다 고만고만한 기술 개발하고 보고하고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할 수 있는 실패가 용납되는 그런 기술 개발을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사실은 우리 대학이나 출연연에 이런 R&D 생태계 대혁신도 좀 필요하고요. 예. 교수님들도 이제 논문 중심 문화에서 좀 벗어나 정말로 이 대한민국을 좀 생각하고 우리 기업 경쟁력 향상을 좀 생각하고 그렇게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예. 제가 질문 한 가지 교수님께 지난 2년 동안 제가 산자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 중기부 예산을 다 봤는데 R&D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이제 산업부라는 게 결국 R&D 그다음에 이제 보조금 이게 이제 큰 툴인데 말씀하신 대로
R&D 예산의 성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너무 높다라는 발언을 제가 공개적으로 했는데 뭐 그 이유에 대해서 다 아실 거고 상당 부분은 국회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예산 결산할 때 예산 그렇게 쏟는데 성과물이 없다 그러면 이제 혼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약간 될 만한 거 순서로 이렇게 뽑아 가시겠죠. 자,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거는 한 가지인데 제가 적지 않은 기업들 이렇게 만나는데 어떤 기업은 정부가 주는 좀 제발 좀 안 받고 싶다. 돈 주면 이거 얼마 주지도 않고 엄청나게 간섭한다. 또 회의 이 회의 나와라 저 회의 나와라 막 자료 내라 막 별짓 다 한다. 우리 돈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기술 개발할 때 정부 돈 1원도 안 받은 게 우리 자랑이다. 이런 기업도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예산을 9천억, 1조, 뭐 10조 넣었다고 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시장에 지금 유동성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몇천조 뭐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은 돈 뽑아들이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돈은 많은데 기술 개발에 돈이 없어서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은 이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규제 문제일까? 그러면 대기업만 기술 개발할 수 있는 건가? 중견기업만? 제가 지금 뭔가 링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성공률 높은 R&D만 계속 생기고 그리고 이거 갖고 세상 변화시켰다는 기술 개발 나온 적은 아직은 본 적이 없다. 지금 어떻게 해야 우리 생태계가 한번 뒤집을 수가 있는가? 일단은 실패를 보장해드리자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마음대로 해보시고 이제 네거티브 규제부터 시작해서 실패를 최소한 3번까지는 보장해드리겠다. 개인적인 신용불량 포함해서 기업이 3번 정도는 도전할 수 있게 마음껏 한번 해드려 보자. 기술 좋으면 솔직히 벤처 캐피탈 다 오잖아요. 벤처 인더스트리도 정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망쳤거든요. 정부 보조금으로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답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네, 지금 코리아 R&D 패러독스, 투입은 많은데 이제 성과가 낮은 그런 실태, 그다음에 좀비 기업도 많다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셨고, 제가 지난 8월에 워싱턴 D.C.에서 한미 과학기술 토크 콘서트를 했어요. 그 R&D 생태계가 좀 다른 게 뭐냐면 R&D를 기획하고 선정할 때부터 당신이 처음 한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이 버스트 무버냐, 그게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처음 하는 거냐 물어보거든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매년 30조 R&D 예산을 투입하는데 근데 어디서 해요 그거? 미국에서 해요? 유럽에서 해요?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처음 하는 건데 그러면은 당신이 뭔데 어떻게 처음 한다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우리가 그런 패스트 팔로워 시대 마인드에서는 좀 과감하게 버리고 퍼스트 무브로 가자. 대한민국 세계를 선도하는 시대로 가자. 자, 그런데 ESG 공시 의무 확대도 정말 발등에 떨어진 불이거든요. 벌써 세계적으로 이제 2, 3년 뒤 전면 실시를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지금 앞두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부장님. 저희 연구소에서 올해 10월 말까지 발표된 지속가능 보고서를 한 143개, 그러니까 국내 200대 시청기업을 기준으로 제가 한번 스크리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은 이제 GRI에서 요구하는 내용정의라든지 품질정의 보고 원칙을 잘 준수해서 그다음에 제3자 검증이라든지 환경 검증 이런 건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품질 측면에서 그러니까 내용 담겨져 있는 내용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은 TCFD 이런 거를 많이 이용을 해요, 국제 기준을. 그런데 TCFD가 요구하는 거는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서 기회 위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경영 전략이라든지 목표, 그다음에 공급망 관리 이런 맥락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론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CSR이나 ESG의 가장 경계가 되는 선이 지금 CSR은 과거에 여러 가지 우리가 다양한 자본 요소가 투입이 돼서 인풋에서 아웃풋까지만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미치는 외부 효과 이런 걸 관리를 못했는데 ESG는 그게 아니고 이제는 아웃컴, 그다음에
이 인플루언스, 임팩트까지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지속가능 경영서를 보게 되면은 아직은 CSR 수준에서 아웃풋까지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 임팩트라든지 아웃컴에 대한 부분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 담겨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지금 공시가 발등의 불입니다. 지금 이제 공시와 관련해서 저희가 KB금융그룹이 미국에 지금 상장된 대한민국의 11개 기업 중에 하나인데 2023년도 회계 기준으로 2024년도에 저희가 직접 공시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환경 부분에 있어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금융 배출량을 측정해야 되는데 저희 내부적인 배출량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KB금융그룹을 거래하는 모든 기업들의 탄소 배출량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지금 지속가능 보고서에 공시를 하고 있는데 그 2%만 실질적으로 그 측정하는 기업들이고 나머지 98%는 저희가 추정을 합니다. 그 산업 부분에서 나오는 값을 가지고 저희의 그 포트폴리오 양을 가지고 추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값은 추정값입니다. 그런데 공시는 의무화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재무적인 영향까지 저희가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KB금융그룹의 재무제표에 당기순이익에 리스크 요인에 당장 얼마의 그 계량 수치가 영향이 되는지에 대한 것을 공시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부분에서도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IFRS에서 ISSB라는 기준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2024년, 2025년에 공시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회 부분에서 어떠한 부분이 진짜 우리가 ESG와 관련된 부분을 공시할 것인가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이 물론 발표될 예정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같이 고민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아까 말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규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이나 아니면 국회나 환경부나 산업부가 같이 대응하고 민간 부문과 협업해서 저희의 발등의 불에 좀 같이 좀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유럽 쪽에 나오는 공시 기준 CSRD라고 하는 그쪽 공시 기준이 있고 미국에서 나오는 SEC 기후 관련 지침입니다. 다 규정들이죠. 그런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유럽의 공시 기준의 그 배경은 이해관계자 전체를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그 컨셉이고요. 미국은 역시 자본주의 나라의 하여튼 선두인 것 같습니다. 투자자를 위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ISSB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미국 쪽에 기울어 있습니다. 레리 핑크도 그렇고 다 사실 투자자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미국 측에 살짝 가 있는 투자자를 위한 보고서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지금 ISSB의 그 내용이고요.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저희 말로는 일반 재무 목적 보고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목적 그 재무 보고. 예. 근데 그 두 개가 있는데 그 아래 바로 회계 기준을 관장하는 거죠. 그게 일반 목적의 재무 보고의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요번에 비재무 보고 기준을 만든 겁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지속 가능 보고 기준입니다. 그 두 개가 이게 ISSB고 IFRS가 있고 이 두 개를 이제 하나로 묶어서 하겠다. 그럼 어떻게 묶는데 그거는 경영자가 전부 다 저희 말하는 연례 보고서라든지 우리말로 하면 사업 보고서가 될 텐데요. 거기에 다 넣어서 이쪽 재무제표하고 이 지속 가능에 나와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맞는지 다 검증해서 그거 보고해. 그러면 일단 오케이. 그 이외에 더 많은 걸 요구하는 이니셔티브에 대한 문제는 별개다. 필요하면 더 담겠다. 이게 큰 틀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시 얘기를 할 때는 사실은 비재무 정보는 어떻게 만드느냐, 반드시 기업 가치와 연결시킬 수 있는 모든 사업 계획서 쓰듯이 만들어야 될 겁니다. 인증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하겠다라는 게 이번 ISSB의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금융 배출권 공시해야 되는데 스콥 1, 스콥 2, 스콥 3 다 해놔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2%밖에 측정을 못하고 있다. 지금 국내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엄밀하게 측정하는 연구진은 거의 없습니다. 측정 수요들도 학계에서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주 좋은 생산적인 제안이네요, 여러분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자, 여러분들 막 경유차 많이 타시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오히려 세계적 트렌드와 역행하고 있는데 대형차, 경유차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근데 지금 2035년에는 유럽하고 미국 17개 주에서 내연기관차 신규 판매는 금지를 하잖아요. 기존차도 서서히 이제 비중을 축소해 나가고,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 전기차가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 환경부나 이 산업부의 또 주요 이슈 중에 하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저희 환경부에서도 전기자동차, 수소차 보급 지원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중심으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지금 마련해서 내년 초이면 계획이 수립이 될 텐데, 거기에 저희 전기차 문제, 내연차를 앞으로 우리나라도 어떤 식으로 조절을 할 건지, 그다음에 전기차 보급은 어떤 목표로 확대할 건지 이런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자동차 관련해서 전기차도 또 다른 환경 문제가 전후방에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전과정 환경 영향에 대해서도 저희 환경부에서는 관심을 갖고 관련된 데이터 인프라 이런 거 구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아까 탄소 국경 조정세하고 이제 약간 팩트를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탄소 국경 조정세 EU 같은 경우에 EU 집행이, 그다음에 이제 EU 의회하고 법안이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아직 이 합의로 못 이루고 있고, 내년에 시행될 수 있을지는 아직 좀 미정인 상황이고, 그게 이제 EU 집행위 같은 경우에는 5개 품목만 하고 있고, EU 의회에서 4개 품목을 추가했기 때문에 몇 개 품목이 될지도 아직은 이제 미정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내연차 판매 금지와 관련해서도 미국 17개 주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선언은 했는데, 일단 미국의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2030년 전기차 50% 신규 판매 50%를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발빠르게 대응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제외한 이제 글로벌 OEM 중에 세계 3위의 전기차 판매 기록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 산업을 대응할 때 조금 생각해야 될 분야는, 자동차는 60%가 수출이라는 것입니다. 이 수출 시장을 잘 보면서 이제 국내 보급 목표도 이제 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2030년 NDC를 하면서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량을 450만 대까지 늘리기로 일단 목표를 정했고요. 현재 대비해서 12배 이상 높은 보급량을 높이는 과감한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기존 건물에도 충전 인프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도 개정을 해서 이 전기차 보급과 함께 충전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친환경차법도 개정을 해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남미, 중동, 아세안 이런 이제 내연기관차 시장이 계속 존재할 거기 때문에 자동차가 우리 제조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 되고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너무나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스무스하게 미래차로 전환을 해나갈지를 잘 고려를 하면서 해나갈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ESG가 경제나 무역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가 우리가 좀 토론을 했잖아요. 조 의원님이 국가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준비가 돼 있고 이게 미흡하다 이러면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아이고, 준비된 것보다 미흡한 게 훨씬 많은 것 같지요. 큰일 났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은 당장 공시 의무를 어떻게 할지.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KESG 스탠다드 만들고 민간에서도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 산업부 산하 기관에서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는데 이제 국제무역 하시는 분들은 할 수 없이 국제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공시의 문제가 한 뭉태기 지금 남아 있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기술과 관련해서 우리가 우리 기술이 얼마나 빨리 소용없이 되느냐 이런 문제. 아까 자동차 얘기하셨는데, 그리고 언제 빨리 전기차로 전환할 수 있느냐의 속도의 문제와 이 과정에서 결국 누가 가장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볼까에 대한 고민은 정부가 해야 되는 거고요. 산업적인 측면에서 크게 보면 저는
아직도 선택과 집중해서 우리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려운 선택을 할 준비는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료도 솔직히 이 겨울에 내복만 입고 돌아다녀도 전기료 아무 걱정도 안 하는 나라로 계속 살고 싶으면 친환경 이런 거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런 거 아무도 정치가 얘기를 못합니다. 전기료 이렇게 쌀 수는 없는 거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얘기 해야 되는데 또 떨어지니까. 그리고 저는 이 과정에서 뉴 퍼스트 모버라고 하셨는데 기존의 대기업이 일부는 가겠죠. 하지만 일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여러분들이 또는 새로운 기업들이 나와서 정말 확 혁신하는 기업들이 나와야 된다는데 이걸 어떻게 정부가 그 길을 만들어 드리고 기회를 새로운 참여자들한테 드릴까? 정치가 이제 전 법사위에 있으니까 맨날 싸우는 건 보시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굉장히 촉이 빨라서요. 이게 일로 가는구나 하면 다 달려붙습니다. 다 달려붙습니다. 지금은 안 되는구나 하니까 아무도 안 오는 겁니다. 저희 또 하자 그러면 하잖아요. 그렇죠?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게 집단지성을 이게 발휘를 하면 좋은 의견이 되게 많이 나와요. 저도 잠깐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면 국가의 흥망성쇠를 연구했던 가장 유명한 학자 중에 MIT 대학교의 데런 에세머글루, 시카고 대학의 제임스 로빈슨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이렇게 흥하고 어떤 나라 망하는가 인류 역사를 쭉 분석했을 때 그분들의 결론은 포용적인 경제 제도가 있는 나라가 흥하더라. 남북한을 봐라. 1945년도까지 같은 나라였는데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선택했던 대한민국은 이렇게 번성하고 북한은 밤에 껌껌하다. 그게 그 아세모글루 교수와 제임스 로빈슨 교수가 항상 얘기했던 첫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경제 제도가 이 ESG 시대에 저희가 꼭 필요한데 또 그런 제도는 정말 좋은 정치가 또 만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치인들의 역할도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이모경 의원님, 우리 조정 의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10만 원까지는 정치인들에게 후원하면은 전액 다 돌려받는 거 아시죠? 마지막으로 좀 정치권에 대한 주문도 있었고 지금 법사위에 올라와 있는 또 계류 중인 그러니까 그런 이 탄소 중립 관련된 그런 현안 이슈가 뭐가 있죠 지금? 지금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이 260개 법안이 있는데 약속을 드리면 탄소 중립과 관련된 법은 제가 반드시 빼서 선착순이 아닌 앞당겨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이모경 의원님 계시니까 어떤 법안이 특히 원하시는지 보시면서 제가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의원님 아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탄소 중립 예산을 22%씩 매년 증액했다고 그랬잖아요. 내년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취합해보니까 2.8%에 그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후퇴하고 있다. 이 기후위기 대책.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런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국회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이 정치인보다 더 빠르게 앞서갑니다. 저도 국회에 와서 가장 그걸 느끼는 부분이고 이번에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한 것도 아시다시피 정부하고 약속된 건 아니었습니다. 기업가 그리고 스마트 시티를 조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업들과 MOU를 체결한 거예요. 그만큼 기업이 민간이 앞서간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리고 연구 개발에 있어서 예산이 삭감됐다라는 것은 저도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불만이 있지만 삭감된 연구 개발을 잘해서 앞으로 2030년 문재인 정부에서 40%로 탄소 배출을 줄인다고 했고 그 다음에 2050년 제로였는데 사우디 왕세자는 2060년에 제로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다 그 탄소 배출에 있어서는 다 달라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연구 개발에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좀 더 앞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에 있어서는 반드시 좀 더 반영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예. 환경이나 ESG를 잘하는 기업이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 환경부도 다양한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저희
산업부나 환경부 탄소 중립 R&D 많이 하고 싶습니다. 아마 기재부에서 많이 잘린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좀 올려주시면 저희는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2022 국회 ESG 토크 콘서트. 자, 여러분들 지켜보셨는데 새로운 여러 가지 통찰력도 얻으셨을 거고 또 때로는 답답함도 느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퍼펙트 스톰 속 이 무역 장벽으로 다가오는 ESG 주제로 토론했습니다. 자, 처음에는 2030 NDC와 2050 탄소 중립에 지금 빨간불이 켜졌다. 뭐 NDC는 2018년 대비 우리 탄소 배출을 2030년에 40%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2050년에는 탄소를 뉴트럴하게 만들겠다고 배출 흡수 뭐 통해서. 자, 이게 지금 어려운 상황인, 물론 환경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그 기후위기의 심각한 실태인데 우리가 얘기를 했으니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다 우리 먹고 사는 문제랑 직결된다. 유럽에서부터 당장 이 내년부터 탄소 국경세 시범 적용한다든지 미국에서 그 중국과 기술 패권 전쟁 속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을 완전 재편하려고 그러잖아요. 다 국제 질서 완전 게임의 룰을 바꿔서 패권을 계속 유지하거나 확장하겠다. 우리가 그걸 잘 보면서 대처를 해야 된다. 자, 이런 말씀으로 자, 오늘 2022 국회 ESG 토크 콘서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